오늘의 그 두 번째는 살며 생각하며의 다음으로 아는 것은 건강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의학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어, 지난 제가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각 이 강론을 다루면서 몇 바퀴 돌았는데 요사이는 이제 소화기계 하면서 오늘은 대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를 잠깐 복습을 하면요. 아시다시피 소화기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단순히 그냥 복강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코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개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뇌가 적극적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서도 소화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화라는 것은 이 큰 의미에서 소화, 흡수, 배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간혹 환자들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얹힌 것 같아요. 뭐 배가 덥수룩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소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분쇄. 그러니까 흡수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치아가 하는 부분, 위가 하는 부분인 분쇄. 이게 안 됐을 때 위에서 어마어마한 이 뭔가 부담을 느끼고 위에서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위가 기능을 상실한다고 했을 때 뭐가 안 내려가는 거하고 덥수룩한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소화불량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데 소화는 누가 시킨다고요? 네, 내가 시키는 것입니다. 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대장이 되겠는데요. 대장을 보시면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복부의 그 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진 틀이라고 했을 때 사진 액자의 그 이 겉테두리에 해당하는 게 대장이고 그 안에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장이다라고 은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일리오시칼 밸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지금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이 쭉 해서 이 대장의 끝부분까지 왔을 때 보이면 바로 이 왼쪽의 사진처럼 왼쪽으로 일리얼 시컬 밸브가 보이게 되겠죠. 그 밸브를 통과하면은 소장이고 밸브 이후부터가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큼이라고 하는 그 대장이 시작되는 이렇게 널따란 방이에요. 이거 굉장히 여기 그림에서도 내시경 사진에 보세요. 동굴처럼 크죠. 그렇게 큰 방, 이걸 시큼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바로 맹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맹장염 할 때 그 맹장은 여기에 염증이 아니고 어펜딕스라고 하는 그 충수돌기, 맹장에서 기시하는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긴 걸 맹장염이라고 간혹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대장의 길이는 한 1.5m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위에 식도에서부터 따져서 우리 전체 이 장의 길이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맨 마지막 그 소화의 세 가지 효소 중에서 맨 마지막 배설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충수돌기는 옛날에 제가 그 자연 시간에 배울 때도 고등학교 때 배울 때도 맹장은 바로 진화에서 얘기하는 흔적 기관의 하나다.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이 맹장은 사실 크기가
이 새끼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딱 해놓은 것만큼 11cm 길이에 딱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 맹장 생각보다는 좀 길죠. 그게 과연 그냥 그 퇴화된 흔적 기관인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몇 년 전에 듀크 대학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가 상당히 타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 세균성 설사를 합니다. 뭘 잘못 먹어가지고 쉰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물갈이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여행 캠핑을 하다가 이게 아니면 특히 인도 여행이나 이런 오지의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콜라이 대장균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 이게 그냥 그 톡신도 만들어내지만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설사죠. 그래서 대장을 완전히 비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대장이 완전히 비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충수돌기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대장을 커버한다는 게 바로 콜론이 이 한바탕 앓고 났을 때 다시 우리가 컴퓨터가 이 딱 락이 걸리면 다시 끄죠. 껐다 다시 켜죠. 그러니까 리부팅 한다는 개념으로 콜론이 다시 리부팅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맹장을 그러니까 충수돌기를 잘라서 횡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상당히 루멘이 작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살이 통통하게 임파선이 꽉 차 있어요. 임파선이 꽉 차 있어요. 만약에 이게 흔적기관이라면 여기에는 임파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임파선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퇴화기관이라면 벽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당연히 얇겠죠. 말라 비틀어져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 장기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임파선 덩어리예요. 그리고 살이 포동포동해요. 바로 이 임파선들이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걸 막는 보물 창고죠. 맹장은. 그 보물은 뭐예요? 유익한 균입니다. 이 개념을 여기에서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서포팅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이 논문에서는 충수돌기가 사람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터무니없이 짧은 사람들의 경우는 대장암의 위험이 높더라. 야,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아마도 이 사람들이 판단하건대는 그건 통계적인 얘기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는 아마도 충수돌기가 하는 기능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즉 그 좋은 유익균을 보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면역 세포들이 대장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의 변이나 이런 걸 다 캐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장에 있는 그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 충수돌기, 우리가 맹장이라고 부르는 그 조직을 필요 없어서 퇴화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겠죠. 자, 대장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여러분들 대장의 기능이 뭡니까? 물론 잘 아시다시피 배변입니다. 대변을 내보내는 것이죠. 오른쪽 저 그림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리오시칼 밸브 즉 일리움 회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거기에서 하루에 우리가 먹는 음식, 음료수 다 해서 2리터 정도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2리터. 근데 그 2리터가 여기를 대장을 이렇게 상행대장, 횡행대장, 그 다음에 하행대장, 그 다음에 S자형 결장 또는 뭐 S자형 대장을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 500cc 아니 1.5리터의 물은 재흡수됩니다. 물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전해질도 필요에 따라서 재흡수가 일어나고요. 필요 없으면 배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우리 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탈수될 것 같으면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을 그냥 많이 내보내고, 전해질이 모자라면 전해질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의 전해질을 흡수하고 하는 흡수의 역할을 굉장히 한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더 이상 대장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은 잘 대답 못 하실 거예요. 대장에서 비타민을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장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대장에 상주하는 좋은 균들이 주로 이제 B 컴플렉스의 비타민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K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피가 응고되게 하는 응고 인자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데, 그게 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걸 이제 간으로 서플라이 해주고 있죠. 바이타민 K를. 자, 그래서 아주 우리 생활에 유익한 비타민,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타민들을 누가 만들어준다요? 대장에 있는 균들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 가지고 있는 대장은 더럽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똥을 다루니까 대장은 더럽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기능은 바로 발효. 다른 말로 공생. 그 균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우리 몸에는 천조 개의 균이 있다고 그러죠. 천조 개, 백조 개의 균이 있는데, 그 백조 개의 균들 중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이 대장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다음 달에 자세히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그냥 맛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대장에 있는 세균들을 연구한 Human Microbiome Project라고 하는 미국의 NIH, 그러니까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에서 모든 이 우리 건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큰 프로젝트 하나로 이거를 다루었었죠. 그래서 거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그 균, 근데 그 균이 하는 일 중에는 발효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비타민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장 세포들을 먹여 살립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대장에 있는 세포들은 아주 독특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쓰레기를,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쓰레기는 우리가 쓰레기통에다가 직접 버리질 않아요, 요새는. 집안에 냄새가 나니까 쓰레기 봉지에다가, 봉지를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씌워 놓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그 쓰레기 봉지를 수거해서 묶어서 집 밖에 있는 큰 쓰레기통, 쓰레기 수거하기 전날까지는 최소한 거기다 옮기는 일을 하죠. 그걸 딱 거기 보내면 쓰레기통이 너무 깨끗해요. 그렇죠. 깨끗하죠. 바로 대장에서 그런 일을 해요. 대장 세포들이, 아주 가느다란 레이어의 대장 세포들이 대변이 나갈 때는 어떤 막 같은 거를 형성하면서 대변을 싸서 내보냅니다. 물론 설사가 일어날 땐 그렇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장의 그 상피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꾸 갈아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서 환경이 나쁘면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세포가 재생되면서 유전자의 변형이 올 수 있을 찬스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 세포가 그렇게 자꾸 갈리기 위해서는 대장에 영양분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이 바로 이 세 가지 산, 아세틸산, 프로피오닛산 또는 부틸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 가지 산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 다른 음식이 아니고 섬유질, 도저히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나가면 다 배설만 돼야 되는 그거를 가지고
그 대장에 있는 세균들이 분해해가지고 거기에서 저 물질을 추출해서 대장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겁니다. 때문에 이 대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죠. 그 안에서 모든 공생의 관계가 일어나고 서로 의존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전신의 건강까지 커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장을 그냥 배설되는 하수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대장에는 많은 그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여러분들이 광고가 나간 대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대장암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대장암은 암 사망의 두 번째 흔한 암이 됐어요. 야, 제가 그 레이던트 할 때요. 레이던트 할 때 그러니까 1980년대 중후반에 일반외과를 3개월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술, 주로 이제 수술 참관을 많이 하죠. 그래야지 이제 흉부 수술을 하다 보면 이 복부를 통과해야 되는 수술도 하니까 장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절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배우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대장암 수술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뭐 그때 제가 있던 병원에서 대장암 환자를 안 본 게 아니고 대장암 환자가 참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이 그래프는 99년, 거의 2000년 다 된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2000년이 됐을 때 상당히 그래도 대장암의 인시던스가 올라갔죠. 올라간 데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꾸준히 올라갔어요. 꾸준히. 지금은 어느 정도 플래투를 형성하고 있지만 상당히 높은 거의 위암과 폐암과 세 개가 우리나라 암의 주요암이 될 정도로 폐암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이 폐암은 뭐 공해가 대부분의 큰 원인이죠. 지금은 스모킹도 있겠지만 스모킹이 많이 자제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그렇다는 것은 공해가 주로 원인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장암, 위암 주로 식생활과 관련된 이 소화기 암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은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원인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식, 그냥 육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드밋이라고 하는 그 붉은 육질의 고기니까 소고기,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거는 그 햄, 그 다음에 그 베이컨, 소세지로 대표되는 이 프로세스드 밋. 그건 그냥 농담으로 여러분들이 대장암에 나 걸리고 싶어 그러면 그거 매일 한 끼씩 드시면 아마도 분명히 걸리실 겁니다. 그만큼 이 프로세스드 밋은 어마어마한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충분히 먹지 않은 야채와 과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근거가 있는 이 세 가지 탑 3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밖에 많은 나머지 원인들이 있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강론을 강의할 때 많이 다루던 그 사진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게 다 이 어떤 병의 위험인자인데 이거는 당뇨가 되겠고요. 당뇨를 표시하는 당뇨의 날을 표시하는 저런 파란 원 이게 당뇨입니다. 자, 고혈압이 있고요. 자,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병은 무엇일까요? 심장마비. 그렇죠? 심장마비. 그렇다면 대장암의 위험인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 당뇨와 고혈압만 빼면
고스란히 대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거는 뭐에 나쁘다, 이거는 뭐에 좋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아주 너무 이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어프로치고, 우리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건강 생활은 뭐 이거저거 할 것 없이 다 좋은 건 좋은 것이에요. 대장암의 증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가장 뭐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자, 그럼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언제 섞여 나오냐가 또 중요합니다. 대변이 괜찮은데 마지막 끝부분, 이제 그 대변의 마지막 끝부분에만 피가 묻는다, 또는 그 티슈에만 묻는다면 그거는 생각하시다시피 치질일 가능성이 99% 이상이죠. 그렇지만 직장암인 경우에도 그럴 수는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렇기 때문에 이 혈변, 특히 점액질에 섞여 있는 혈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증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배변 습관의 변화. 이유 없이 설사와 변비가 자꾸 반복이 돼. 근데 뭐 평생 내가 이렇게 10년 이상을 살아온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규칙적으로 아침마다 잘 가시던 분이 어느 날은 못 가고, 어느 날은 또 그냥 뭐 하루에 두세 번씩도 가고, 이게 한 달간 그렇다면은 이거는 뭔가 좀, 여기서 말하는 가는 변, 꼭 연필처럼 그냥 아주 꼭 뭡니까 이렇게 길게 뽑아놓은 것 같은 그런 대변이 나온다. 뭐 이게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말면은 괜찮죠. 근데 이게 끊임없이 그렇다면 이것 또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사실은 대장암에서 복통은 굉장히 좀 드뭅니다. 이 암이 이 근육층 장막을 뚫고 나오기 전엔 되게 복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기 암 가까이 됐을 때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 하나도 없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 근데 이거 대장암 아니냐? 주변에 누가 대장암에 걸렸다. 나도 내시경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단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또 대장암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 감소. 뭐 위암과 더불어서 체중 감소가 잘 일어나는 암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유 없이 어지럽기도 하고 빈혈이 오고 피로하고, 그 다음에 또 밤에는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의사가 여기저기 물어보죠. 그래서 다 체크를 하는데, 이 병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증상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한국 환자분들은 급해요. 병력을 물어보고 있으면 빨리 진도가 나가길 바래요. 빨리 그냥 뭐 다른 검사 레벨로 나가고 빨리 저한테 명을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병력이 사실은 병 진단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이 탐정이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탐정을 도와서 빨리 범인을 잡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알고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 탐정이 범인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검사로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검사가, 보평타당한 검사가 대변 검사입니다. 이 대변 검사라는 건 뭐냐면 잠혈 검사라고도 하죠. Fecal Occult Blood Test 또는 Fecal Immunochemistry Test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상용되죠. 왜냐하면 이뮤노케미스트리이기 때문에, 요새 뭐 코비드 때문에 이뮨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혈구가 암이 시작되면서 적혈구가 한두 개라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변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찾을 수 없어요. 눈을 씻고 가도 적혈구가 보이진 않죠. 근데 그런 데서 녹아 있는 적혈구를 대변 한 조각을 떼내서 시약을 떨어뜨려서 보면은 그 적혈구에 있는 성분, 햄 성분, 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햄 성분 때문에 색깔이 변하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제가 살고 있는 이 BC주에서는 이 테스트를 50세가 넘으면 70세 사이에는 1년, 2년에 2번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조기 이 대장암을 증상이 이미 없을 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귀찮긴 하죠. 하지만 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고 환자들이 뭐 예약하고 대장 내시경 해야 되고 그런 것 절차를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상당한 그 뭡니까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근데 위양성은 있어요. 위양성이라는 건 가짜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내시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대장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 홈닥터나 아니면 그 워크인 클리닉에 가서 대변 검사를 한번 해줄 수 있게 해달라 하면은 되겠어요. 위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치질 같은 데서 나온 피가 거기에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대장염 얘기는 제가 이번에 생략을 했는데 그 대장에 염증이 있어서 나온 어떤 적혈구가 섞여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든 포지티브가 다 대장암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뭐 많아야 뭐 몇 프로 미만이 대장암의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아주 극히 드물죠. 하지만 상당히 센시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그 대장 내시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쉽지가 않아요. 대장이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사진 틀에 모퉁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렇고요. 이 대장이 1.5m가 여기에 구겨져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이렇게 접혀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180도 꺾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배 안에서는. 그래서 그걸 내시경이 들어가면서 이 이산화탄소 가스를 막 넣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 우리가 풍선 중에 끼다란 풍선 불듯이 대장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풍선 불듯이 하면서 대장을 팽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펴졌을 때 이 주름주름이 펴지면서 여기에 끼어 있는 어떤 나쁜 조직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뭡니까 관장을 깨끗이 해서 불순물을 없애야 되는 게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 환자 중에서도 있었지만 대장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뻥하고 찢어지는 건 아니지만 바람이 새가면서 실방구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대장 내에 있는 균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복막염도 일으키고 결국은 수술을 해서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 그 터진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실방구라면. 그래서 어쨌든 복막염이 됐으니까 개복을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을 겪으면서 입원도 필요하고 제 얘기는 이제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CT 가지고요. CT 가지고 대장 내시경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CT를 찍어 가지고요. 대장 안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조영제를 먹고 CT를 찍으면요. 그게 코팅이 되면서 저렇게 CT가 3차 그러니까 3D 리컨스트럭션을 한다.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자, 이 환자에서도 보다시피 대장이 저렇게 아주 제멋대로 막 꾸불꾸불 막 이렇게 꽈리처럼 돼 있죠. 하여간 뭐 여기가 지금 C큼 쪽이고요. 여기가 이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의 병기는 다른 암과 소화기암과 비슷한데
얼마만큼 이제 암은 이제 점액에서 점맥층에서 이가 뮤코살 레이어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뮤코살 레이어에만 국한돼 있는 암은 스테이지 제로라고 하고 또는 뭐 이걸 다리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흔히 용종이라고 하는 폴립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폴립이라고 해서 다 암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폴립 중에서는 선종 폴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입니다. 여전히 암의 얼리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를 여기다가 넣은 게 좀 잘못이긴 한데 그런 폴립들은 그 아데노마토스, 그러니까 성격이 자꾸 자라는 습성이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라다 보니까는 유전자 변형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될까봐 만약에 그런 선종형 용종이 있을 때는 3년 만에 대장 내시경을 새로 하자고 그러죠. 3년 만에. 그렇지 않고 그냥 폴립만 있을 때는 5년 있다가 한번 하자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폴립이 암의 전 단계는 아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은 암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만에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게 스테이지 1, 2, 3, 4로 나뉘는 이유는 이게 얼마만큼 깊이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임파선 혈행을 타고 멀리 장기 즉 이제 대장암에서는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간이 되겠고 그밖에 뭐 폐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데까지 갔느냐 그럴 경우에는 뭐 사기 말기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대장암의 병기가 되겠습니다. 치료는 뭐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수술이 안 될 때는 요새는 항암제를 투여해서 범위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시행되고요. 수술을 해놓은 다음에 주변에 임파선에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뭐 이 세포가 좀 독한 악성 세포일 때는 항암제 투여도 당연히 더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기로 됐을 때는 뭐 수술이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굉장한 인베이시브한 그 환자에게 해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술도 뭐 요새는 뭐 저렇게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대장암의 예방은 조기 진단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식 아주 티피컬한 레드밋이나 그 가공육 프로세스드 밋을 철저하게 삼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다음에 파이버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든 채소류뿐만 아니라 현미 껍데기가 굉장히 좋은 파이버에 그다음에 콩에도 파이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곡류 현미에 콩을 넣어서 먹는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당연히 금주금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면역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햇볕이 되겠는데 햇볕이 도대체 대장암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예방의학자들이 전 세계 대장암 분포도를 그린 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왜 적도의 근처에는 대장암이 거의 드문가? 왜? 저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주황색으로 변해져 있죠. 주황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캐나다의 대장암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서구화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구화 음식 뭐 쉽게 그냥 예를 들면 맥도날드 예를 들면 그런 그 프로세스드 밋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걸 자꾸 즐겨하고 그 고기 맛을 알면 고기를 찾죠.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서구화 패턴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햇볕이 이 그러니까 대장암의 방어인자인 건 분명하고 이 햇볕 부족과 관련된 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뭐 이렇게 굳이 들라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가끔 그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에픽 스터디 또는 에픽 프로젝트, 그러니까 유로피안 프로스펙티브는 전향적으로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거예요. 인베스티게이션 into cancer and nutrition. 우리의 음식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1992년부터인가 유럽연합에서 몇 개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유럽에 있는 52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요. 지금 20년이 다 돼갔죠. 지금까지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먹고 있으며 이분들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매번 자꾸 발표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인용하는 이 논문은 이 에픽 스터디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이분들이 뭘 먹으면 대장암이 덜 걸리고 뭘 먹으면 많이 걸리는가를 봤더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피쉬가 마치 그 대장암을 보호하는 인자처럼 나왔는데, 이거는 논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피쉬를 안 먹으면 대장암에 걸린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육식을 안 하기로 하면서 그래도 프로테인에 집착하는 분들은 생선은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생선을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대장암에 덜 걸린 거지, 피쉬를 안 먹으면 대장암에 걸린다는 그런 의미의 보호인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과일과 야채에는 아시다시피 항산화 작용이 있고 항암 작용이 있고 항노화 작용이 있고 항우울 작용이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파이토케미칼, 현재까지 발견된 뭐 한 900종에 가까운 그런 수없이 많은 케미칼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호인자입니다. 보호인자예요. 그래서 아까도 암에 피할 수 있는 요인 중에 두 번째가 과일과 야채를 적게 먹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대장암과 더불어서 아주 증상이 비슷하게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광고에는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나온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아마 이렇게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제 잘못이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 증상은 이제 주로 이제 복통.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통을 제가 아까 대장암의 증상에서 복통은 나중에 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과민성 대장암 때 오는 복통은 달라요. 이거는 on and off예요. 어느 때는 멀쩡해요. 근데 어느 때는 계속 며칠을 그냥 사람을 막, 근데 어떻게 아프냐면 이렇게 막 땡겨요. 한국말로 하면 이게 땡기는 크램핑, 쪼인다고 할까? 땡기는 통증이, 이게 뭐가 이렇게 장이 땡겨지는, 그 다음에서 가스가 차는, 거북하고,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여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오는 복통입니다. 근데 대장암 때는 이렇게 오지 않고요. 아주 그냥 묵직하게 24시간 아주 지속적으로 아픈 거예요. 자나 깨나. 자다가도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물어보죠. 아파서 자다가 일어나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는 자다가 깰 정도는 드뭅니다. 물론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은 변의 그 되기가 막 딱딱해졌다가 맹물이 됐다가 왔다 갔다 그냥 제 멋대로 해. 전날은 그냥 막 변비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힘주고 고생하더니 그 다음날은 또 뭐 의도하시 설사를 해. 먹는 게 전혀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이러면 이게 얼마나 삶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염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특히 서구식을 하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흔해요. 특히 육식을 하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육식을 하는 나라가 이제는 뭐 따로 있지 않죠. 다 하니까.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을 이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 내시경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 기능성 장애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단을 증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로마에 한 번은 모였어요. 그 사람들 속 보이죠. 로마에서 한번 좀 휴양도 하면서 뭐 까짓것 얼마나 탑픽 좋습니까? 세계인이 많이 앓고 있고,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우리 좀 모여서 큰 회의를 하면서 좀 로마에 휴일 찍었던데 구경도 하고 나자는 좋겠죠. 자, 거기서 결론 내린 게 롬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걸 제가 적어놓은 건데 재밌죠. 복통이나 불편한 이 가스차고 이런 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오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그 진단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지속하고 and입니다. or가 아니고 and. 그러면서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통이 그렇게 존재하는 복통이 대변을 보고 나면 좀 시원해요.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속담에 뒷간 갔다 왔을 때와 가기 전에 뭐가 달라진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분들이 그래요. 대변만 보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불편하고 또 화장실만 가고 싶고 또 가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또 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되는 습관도 생기게 되고요. 어쨌든 대변 보고 해소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의 성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묽었다가 됐다가 막 자꾸 되고 또 하나는 횟수마저도 변화가 돼. 하루에 한 번, 제로, 세 번, 제로, 두 번, 막 이렇게 매일매일 자꾸 변하는 거예요. 꼭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이든 뭐 3일에 한 번이든 자꾸 변하는 거예요. 컨스턴트하게 하루에 아침마다 한 번씩 쾌변을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동반될 때 로마에서 모였던 학자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시다라고 결론 내고 헤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진단 기준이 새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오면 무조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의사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합니다. 저는 자나깨나 걱정해요. 제 환자가 암에 걸렸을까봐. 그것보다는 내가 그 암을 놓쳤을까봐 더 걱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더 걱정해요. 여러분들은 의사 만나고 하면 잊혀지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서 자다가 말고 새벽 4시에 갑자기 잠이 살짝 깼는데 왜 그분의 복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빠진 거 없나? 이건 물어봤지. 이거 이렇게 대답하셨었지. 어쨌든 대장암을 제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어봐요. 그 다음에 대장염, 그 다음에 그냥 장염, 세균 같은 거, 원충류, 프로토조아라고 하는 그런 그 원충류에 대한 그 장염이 올 수도 있고, 여행 다니면서 캠핑하면서도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흡수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데어리 프로덕트를 많이 먹는 서구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락토스 인톨러런스. 근데 사실은 락토스 인톨러런스인데 그거를 액셉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인더스트리, 캐나다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가장 유럽도 그러니까 낙농이죠, 낙농. 근데 낙농 산업에서 락토스 인톨러런스를 얘기했다가는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어쩌면 저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병명의 하나가 그 병은 옛날부터 있었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졌는데 글루텐 인톨러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글루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밀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밀을 해가지고 막 씹다 보면요 껌이 만들어집니다. 껌이 어렸을 때 이 밀밭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씹으면요 껌이 돼요. 그게 바로 글루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이나 이런 빵에 쫄깃쫄깃 해주는 그런 성분인데 자 이게 들어갔을 때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오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경우는 소장이 옵니다. 대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이 오고 염증 때문에 음식이 먹어도요 흡수가 안 되고 다 설사로 다 나가요. 죽죽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이 쇠꼬챙이처럼 돼요. 거의
그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병이 있다. 이거는 뭐 보는 순간 알아요. 그냥 허우대가 멀쩡하면서 저 설사 좀 하는 것 같아요. 변이 묽어요. 가끔 가스가 차요. 그걸 글루텐 인톨러런스라는 명목으로 해서 더 좋아요. 왜냐하면 푸드 인더스트리에서는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마치 그거는 영양에 좋은 거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싸요. 비싸도 사 먹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평생 안 나요. 그러니까 평생 사 먹어요.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임상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마치 이제 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이런 것처럼 또 드물게는 바일 애시드가 흡수가 안 되고 리서큘레이션 안 되고 그냥 나오면서 물을 머금고 나오면서 자꾸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전신질환 중에선 갑상선이 항진됐거나 저하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 대장 운동이 빨라졌다, 느렸다 하면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별해야 되죠. 특히 대장암을 감별해야 되겠죠.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면 여러분들도 까짓것 이거를 고칠 수 있잖아요.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인만 없애면 되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원인이요, 아직도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다방면에서 다각도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거예요. 스트레스 또는 불안증. 이 다음 달에 어쩌면 제가 이따 안내하겠지만 대장 안에 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됐어요. 우리의 정신과 대장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됐어요. 여러분들은 소화불량이 우리 기분하고 많이 연관되는 건 간혹 느끼시죠.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났을 때 소화불량 오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무의식 레벨에서까지 이 우리 장의 운동이 원활치 않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애스펙트가 있고 또 하나는 세균의 변화. 우리 대장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균이 있고 700여 종인가 하는 세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세균들의 대다수가 어떤 유형의 세균인가가 이 대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 기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휴먼 마이크로비옴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대장에서의 박테리아와 우리 뇌와의 서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파헤치는 거거든요. 이건 2016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어쨌든 그 세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균이 없이는 우리 건강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특히 대장의 건강은 그렇던데요. 간혹 이제 항생제를 우리가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생제, 마이신. 옛날 사람들은 마이신이라고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감기만 걸려도 먹기도 하고 마이신을 어떤 건강제처럼 생각하는 시골 노인분들도 꽤 봤었는데 그 마이신이 들어가면은 좋은 대장에 있는 균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오는 어마어마한 변화. 더 자세한 건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하고 음식의 알러지도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학자들이 논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그다음에 호르몬의 불균형. 대장에서는 우리 뇌에서 분비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게스트린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여자에게 월등히 많은 거를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자들의 그 섹스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늘 변하잖아요. 그런 그 변화에 따라서 대장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장 과민성 대장의 원인은 어느 딱 한 가지라고 보기보다는 몇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 정신적인 것과 세균 환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그 세균 환경을 좋게 해주는데 장기적으로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단기요법으로 가스 차는 분들이
발효가 되는 탄수화물들이 있거든요. 탄수화물 중에 발효가 잘 되는 탄수화물을 삼가하면은 가스는 덜 차니까 바로 좀 편해요. 그래서 단기요법으로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네트로패스나 그런 데서도 영양제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뱃속에 있는 균들을 좋게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섬유소는 누구나 이제 그 뭡니까, 과민성 대장의 치료를 얘기하라 그러면 1번 섬유소 하이파이버예요. 하이파이버. 왜 그럴까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섬유소는 대장 세포의 먹이 주 영양원이고, 그거는 그 안에는 세균들이 그 섬유소를 분해해 가지고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이크로 레벨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생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대장의 기능에. 그래서 이거를 유지시켜 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파이버를 잘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안 되거나 심한 분들은 정신치료도 의뢰합니다. 상담, 카운셀링을 하고 항우울제를 쓰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꽤 있어요. 제 환자들 중에서도 오래된 옛날 이 항우울제들을 주로 쓰는데,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게 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게 하고 하면서 그럼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화제중으로는 이제 이거는 그냥 대증 치료죠. 뭐 설사를 주로 하는 타입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지사제를 주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먹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변비가 주로 오는 타입에서는 설사제를 주로 하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이 이렇게 스파스틱하게 되기 때문에 장 진경제라고 해서 장을 릴렉스 해주는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보조제로는 뭐 소위 말해서 메타뮤실이라고 하는 그 큰 통에 있는 그 오렌지 가루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플렉시드 가루거든요. 내추럴 프로덕트죠. 거기에 뭐 케미칼이 들어간 건 아니고 단지 들어간 거는 거기에 플레버를 위해서 꼭 오렌지 가루, 오렌지 주스 냄새가 나게 하고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루인데, 그런 분들은 하루에 20 내지 30g을 물에 타서 충분한 물에 타서 마시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인 중에 그 나쁜 균이 관여되어 있다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유산균 제제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생약으로는 이제 그 내추로패스 하는 분들이 생약에 페퍼민트 오일을 제일 먼저 추천하는데, 페퍼민트 오일이 이것도 페퍼민트 오일 자체가 장 운동을 유지시켜 주거나 이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아니고, 페퍼민트 자체가 들어가서 그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시도합니다만 그게 결국은 낫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기본 메커니즘이 아주 미묘하고 여러 가지 멀티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퀘스천은 과민성 대장증과 대장암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단 하나의 슬라이드. 아까 말씀드린 대장암의 증상을 잘 보시면 이 중에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이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잔병감, 복통. 뭐 복통은 이 대장암보다는 그 대장 증후군에서 더 많다고 그랬죠. 아주 커먼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민성 대장의 증상인데, 그 중에 저 두 가지가 있다면 꼭 여러분들은 의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에 아니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체중 감소입니다. 사실 뭐 설사하고 변비 때문에 밥을 안 먹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주 노인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제가 다루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변비 있다고 밥을 안 먹진 않아요. 입맛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체중 감소될 정도로
입맛이 떨어지진 않아요. 체중이 떨어졌다면 분명히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별 질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과민성 대장이라고 자가진단 분명히 다 자가진단 하거든요. 잘 압니다. 워낙 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잘 10년, 20년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런 증상에 좀 변화가 오면서 체중이 감소되고 어지럽고 괜히 쉽게 피로하고 야간에 식은땀이 나고 뭐 이런 증상이 있거나 또는 없던 혈변이나 점액질의 변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의사를 만나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달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에 존재하는 뇌. 제가 혼자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뇌라고 생각하면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물론 이제 대뇌는 여기에 있죠. 근데 그 뇌 말고 작은 뇌가 하나 더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뇌는 어디에 있어야지 마땅하게 느껴질까요? 저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심장. 심장. 많은 분들이 동조하실 거예요. 첫째, 환경이 깨끗하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굳이 또 다른 데를 찾으라면 위장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설마 대장에 뇌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논문들을 요새 접하면서 참 우리 몸은 알 수가 없다. 신기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코비드-19 업데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점령했어도 빼앗긴 들녘에는 봄이 꼭 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뵀을 때는 봄 소식을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면서 그 봄이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을 줄 것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